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저학년 수업 운영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게 된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임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하면 교실에서 마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수업 중에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울고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웃기도 하다가 돌연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이 아이가 왜 이럴까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이 아이는 산만해, 이 아이는 약해 라는 판단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학생은 지금 신체 활동이 강하게 필요한 발달 단계에 있고 40분 정적 활동은 인지 부담이 과도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수업 전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3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 초등 저학년 수업의 설계 원칙, 운영 전략, 그리고 구체적 실행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초등 저학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전개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고 저학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운영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학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수업 방향과 수업 특성을 알기 위해 먼저 저학년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발달 단계의 표현이라는 관점을 갖고 문제 행동을 훈육이 아닌 수업 설계나 환경 조정의 신호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등 저학년인 1학년과 2학년은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수업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부터 시작해 볼게요.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저학년은 구체적 조작기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2단계의 아동은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만지고 조작하고 움직여 봐야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절대로 개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덧셈이란 두 수를 합쳐서 더 큰 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봤자 아이는 실제로 블럭을 모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구나 라고 경험해야만 덧셈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공정성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내가 가진 간식의 크기가 친구와 같으면 공정해요 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학년 수업은 절대로 설명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주기와 함께 해보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을 살펴봅시다. 비고츠키는 학습을 훨씬 더 사회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아동이 혼자서는 못하지만 성인의 도움 또는 더 능숙한 또래와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저학년의 경우 이 근접 발달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손가락 세기나 그리기 혹은 말하기와 같은 외적 기호의 내재화 단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죠. 즉,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세어야 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고 크게 말해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머릿속으로 자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교사는 학생의 시범이 되고
교사뿐 아니라 또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을 중재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저학년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신체 발달 측정에서 보면 1학년 학생들은 다리나 팔 같은 대근육은 이미 충분히 발달했습니다. 뛰고, 던지고, 굴리는 활동들을 문제 없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소근육과 신체 협응력입니다. 연필을 쥐는 힘이 약하고 손가락 움직임이 정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이런 신체 인식 능력도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친구와 부딪히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수업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40분 수업 중에 최소 10분에서 15분은 신체 활동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동들이 좌석 불안정으로 힘들어합니다. 인지 발달을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저학년의 주의 집중 시간은 고작 10분에서 15분 수준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만 평균적으로 1학년은 8분에서 10분, 2학년이 되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기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종류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죠. 즉, 같은 방식의 활동을 10분에서 15분 이상 계속하면 아동의 주의는 필연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여러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펼쳐서 3쪽 가운데 파란 글자를 읽고 손을 들어 이런 다중지시는 저학년에게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저학년 학습자들은 모방을 통해 주로 배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여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사의 시범이 수업의 1단계가 아니라 핵심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학년으로 진행되면서 이것들은 점차 변합니다. 기계적 기억 능력이 발달하고 객관적 지각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는 조금 더 긴 설명도 가능해지고 암기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서 발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아마 여러분이 부모로서도 교사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5에서 7세에 해당하는 저학년은 초보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죠.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아동이 학교에서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 근면성,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실패 경험이 계속되면 학습에 대한 무기력감이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2단계에서 형성된 자아 개념은 나중에 중고등학교까지는 아니라도 중학년, 고학년의 학습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중학교에 올라간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자아 개념이 대부분 초등 저학년에서 이미 형성되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수업의 1차 목표는 교과 성취가 아니라 긍정적 학습 정서와 기본 학습 습관의 형성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문제 행동들을 다시 해석해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저학년에서 보이는 소위 문제 행동의 70% 이상이 순수하게 아동의 개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발달 특성과 환경 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 아이가 수업 중에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너무 산만합니다. 라고 상담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발달적 관점으로 다시 보면 이 아동은 아직 대근육 활동 욕구가 강한 발달 단계에 있으며 40분의 정적 활동은 이 아동의 인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설계 전략은 간단합니다. 10분에서 15분마다 짧은 신체 활동을 루틴화하고 앉은 자리에서의 소근육 조작을 의도적으로 섞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먼저 감정 표현이 매우 강렬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변화가 아주 빠르죠. 작은 일로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 중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순간적 충동성이 높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과정 없이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세 번째, 관계와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내나, 이런 것들입니다. 학습 내용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매우 취약합니다.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칭찬과 격려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알면 우리의 수업 설계와 운영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작은 일에도 자주 울어요 라고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발달적으로 해석하면 이 아동은 정서 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 중이며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경험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아직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설계는 이렇게 됩니다. 수업 내에 감정 표현 활동, 예를 들어 감정 낱말 배우기, 상황 역할극, 감정 그리기 같은 것,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포함해 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친구와 자주 싸워요 라는 호소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으로 보면 이 아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조망 수용 능력이 아직 미발달 단계입니다. 저학년 아동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협동놀이와 규칙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명시적으로 교수합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친구는 지금 어떠한 기분일까요? 라는 발문을 통해 천천히 명시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교실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훈육에서 설계로 이동하고 통제에서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적 교사의 역할입니다. 저학년 수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뭘까요? 칭찬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좋아요, 잘했어요 를 계속 반복해요. 하지만 행동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강화와 피드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화를 보면 이것은 행동 직후에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여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책상 정리를 끝냈어. 칠판에 있는 별 스티커 붙여도 괜찮아. 이것은 행동. 그리고 즉시 결과, 스티커와 같은 즉시 결과 이후에 행동 빈도 증가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저학년 초기, 특히 1학년에서 새로운 행동 습관을 형성할 때 이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피드백을 보면 이것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간의 간격을 정보로 제공하여 자기 조절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선을 그을 때 손을 움직여서 구부러졌어.
손목을 이렇게 고정하면 반듯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이건 현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라는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다음 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학년은 둘 다 필요하지만 1학년에서는 강화의 비중이 높고 2학년으로 갈수록 피드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발달적으로 적절합니다. 왜일까요? 1학년은 아직 학교 문화에 처음 접하는 아이들입니다. 기본적인 행동 습관들, 예컨대 손 들고 말하기, 차례 지키기, 자리 유지하기 같은 것이 먼저 형성되어야겠죠. 이 단계에서는 명확한 강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기본 습관을 어느 정도 갖추면 이제 학습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강화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1학년에서의 강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학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작게, 자주, 구체적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실제로 연구자 브로피와 굿이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성입니다.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강화가 따라야 합니다. 왜일까요? 조건화의 근접성 원칙 때문입니다. 행동과 강화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어지면 뇌에서 그 둘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글씨를 참 잘 쓰긴 했어 라고 칭찬하는 것보단 지금 의자를 밀어놓은 아이에게 지금 의자를 밀어넣어서 통로가 넓어졌군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전해졌어요. 라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 구체성입니다. 좋아, 잘했어. 이건 너무 일반적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구체성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엔 실수했지만 지우고 다시 쓴 게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내가 한 그 행동이 좋은 거구나. 실수해도 괜찮고 다시 시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거죠. 셋째, 과정 중심성입니다. 100점 받아서 기특해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본 점이 훌륭해 의 차이를 아시나요? 전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후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이러한 연구에서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도전적인 과제에도 더 잘 대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여러 번 해보니까 훨씬 나아졌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 게 정말 멋지다. 이런 말들이 모여 아이의 근면성과 유능함, 그리고 학습 정서를 만듭니다. 넷째, 다양성이죠.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를 계속하면 아이들은 그 말에 둔감해지죠. 대신 비언어 신호를 섞으세요. 미소나 눈맞춤, 그리고 엄지손가락 등이 의외로 강력합니다. 저학년은 비언어 신호에 더 민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봅시다. 강화와 피드백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습은 아동이 내적으로 그 활동을 의미 있다고 여길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디사이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경험이 필요하죠. 이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조화된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 과제를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A 활동과 B 활동 중 뭘 할지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적 동기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유능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경험이 필요하죠. 이건 과제를 개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활동을 기본, 심화, 심화 이런 3단계로 구성하죠. 모든 아이가 기본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은 심화 과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수준의 아이가 나는 이 시간에 배웠다는 경험을 합니다. 셋째, 관계성입니다. 나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죠. 모둠 협력 활동, 함께 칭찬하기. 예를 들어 우리 반이 정말 조용히 잘 들었어 와 같은 함께 칭찬하기, 그리고 1인 1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아이가 나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관계성이 충족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의 의미를 짧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학년에게는 큰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 글자를 배우는 이유는 내일 동그라미 같은 책을 읽을 때 이 글자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연습하는 이 덧셈은 나중에 문장제를 풀 때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거예요. 와 같은 이런 짧은 의미 부여가 강력한 내재적 동기를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하는 발문 기법을 살펴봅시다. 발문은 저학년에게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면 발문은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시험이라는 뜻인데, 하지만 교육학적으로 보면 발문은 생각을 열어주는 신호입니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한 단계 더 깊게 가져가는 거죠. 저학년에게 효과적인 발문의 종류를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폐쇄형 발문에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이분법적입니다. 맞거나 틀렸거나 저학년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죠. 선택형 발문. 색깔이 빨강일까요? 파랑일까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통해 사고가 안내되죠. 저학년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짧은 개방성 발문.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은 추론을 요구하고 메타인지를 활성화합니다. 긴 개방형 발문.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요? 와 같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이런 발문. 저학년에게는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저학년의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선택형 발문과 짧은 개방형 발문. 이런 것입니다. 발문의 패턴을 보자면 이 그림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꽃일까? 나비일까요? 왜 나비라고 생각했어요? 자, 다른 친구는 뭔가 다르게 봤나요? 이 패턴을 반복하면 아이들이 점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중 전략을 봅시다. 주의 집중이라고 하면 흔히 조용히 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지심리학적으로 주의 집중은 선택적 주의, 즉 관련 정보에 집중하고 무관 정보를 배제하는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주의 집중 전략은 신호, 발문, 기다림, 반응의 4단계 루틴으로 운영됩니다. 1단계 신호. 이런 신호에서는 시각이나 청각 신호를 의미하죠. 손, 무릎, 눈 여기, 손뼉 2번, 타이머 울림, 그리고 2단계의 발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의를 유도해야겠죠. 이제 중요한 말 3문장을 할 텐데 들을 준비 됐나요? 자, 빡센 친구들 나랑 눈 맞출 수 있어요? 자, 3단계는 기다림이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신호 후에 최소 3초에서 5초의 침묵을 유지합니다. 아동의 주의 이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3초에서 5초의 침묵을 유지한 뒤에는
4단계 반응 확인, 피드백으로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이제 다 준비됐다는 뜻이죠. 들을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군요. 이 4단계를 하나의 주의 집중 세트로 습관화하면 나중에 교사의 언어 지시만으로도 자동으로 주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루틴의 자동화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교실 언어를 살펴봅시다. 뇌 이미징 연구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금지나 제한과 같은 부정 언어와 지향이나 행동과 같은 긍정 언어는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떠들지 마, 뛰지 마, 늦지 마, 와 같은 부정 언어를 말하게 되면 아이의 뇌는 먼저 금지된 행동을 이미지화한 후에 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뛰지 마 라고 하면 아이의 뇌는 먼저 뛰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죠. 이것은 작업 기억에 불필요한 부하를 주고 동시에 아이는 통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 이제는 조용히 듣는 시간이에요. 걷는 발로 이동합시다. 차분하게 시작해요. 와 같은 긍정 언어로 말하면 아이의 뇌는 원하는 행동을 직접 이미지화하고 실행합니다. 결과는 자율적 행동 선택과 자아 효능감 형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달적 언어의 문제죠. 예를 들어 수업 중에 계속 돌아다닌다는 관찰을 어떻게 다시 해석한다고요? 산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평가적 해석인 반면에 발달적 해석은 대근육 활동 욕구가 강한 발달 단계이므로 40분 정적 활동이 인지의 과부하가 되는구나 라는 해석을 통해 10분에서 15분 주기로 짧은 신체 활동을 루틴화해야 되겠다라는 설계 전략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재구성하면 우리는 아이의 행동을 성격 탓에서 발달 탓으로, 발달 탓에서 설계 탓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문적인 교사의 일이 시작되죠. 왜 이렇게 느려? 대신에 차분하게 하는 게 이 친구의 장점이에요. 같은 뜻이라도 무엇을 멈추라고 할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자고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긍정 언어입니다. 그러면 다음 행동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수업 중 계속 돌아다녀요. 는 이 아이는 아직 긴 시간 앉아있기 어려운 발달 단계이니 10분 활동 후 짧은 움직임 루틴을 넣어야겠다. 와 같은 설계 전략을. 그리고 작은 일에도 울어요. 인 경우에는 감정 이름 붙이기와 정서 어휘를 수업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설계 전략을 구사하셔야겠죠. 이처럼 행동을 평가 언어가 아니라 발달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이 곧 저학년 수업 운영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학년 교실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학년은 아직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어렵고 주의 집중 시간도 짧기 때문에 간단하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구가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저학년 디지털 도구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학년 아이들도 블록을 조립하고 간단한 코딩 명령을 통해 로봇을 움직여보는 큐브로이드 로봇 코딩 블록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코딩과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캔버스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국어 수업에서 동화 주인공을 직접 그려보고 수학에서는 도형을 활용해 패턴 만들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발표나 작품 공유,
의견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슬라이드나 패들렛 등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만든 그림이나 작품을 온라인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칭찬을 주고받는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시간 피드백이나 간단한 평가, 수업 설문에 활용할 수 있는 팅커벨,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구글 설문 등도 있겠죠. 아이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협업,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빠질 수 없는 주제,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입니다. 저학년이라고 해서 디지털을 피할 것이 아니라 발달에 맞게 재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로봇 코딩 블록으로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도입, 전개, 정리 구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5분간의 도입 단계에서는 관심 유도와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아이들에게 오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로봇은 우리 친구가 될 거예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친구와 소통할지 여러분이 직접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영상,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과 같은 간단한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발문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로봇이 친구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어서 30분간의 전개 활동에서는 디지털 도구 활용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로봇 코딩 블록을 조립하고 간단한 코딩 명령을 통해 로봇을 움직여 봅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에서는 로봇 만들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코딩 블록을 나눠주고 간단한 조립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10분간의 첫 번째 활동이 끝나면 두 번째 활동인 코딩 명령 주기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 로봇이 움직이도록 간단한 코딩 명령을 입력합니다. 로봇이 앞으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친구에게 인사하는 명령을 입력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활동에서는 친구와 공유하기를 해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만든 로봇을 교실 중앙에 모아놓고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친구들의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며 칭찬과 응원을 해줍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의 창의력, 협업,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은 직접 로봇을 만들고 코딩 명령을 입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5분의 정리 활동에서는 메타인지와 의미를 연결해 주는 게 어떨까요?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오늘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친구와 함께 만든 로봇은 어떤 기능이 있었나요? 로봇이 친구와 어떻게 소통했나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배움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는 로봇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여보는 활동을 해보겠다고 예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 저학년에 적합한 교육학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제약입니다. 한 활동당 3분에서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과 안구 피로를 고려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일방적 시청이 아닌 조작 가능한 도구를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결성입니다. 디지털에서 종료되지 않고 실제 조작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으로 로봇을 움직여 본 후에 실제 블록으로 로봇을 만들고 움직여 보는 활동을 함께 합니다.
다음으로는 맥락성입니다.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담은 컨텐츠를 선택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마을, 내 사진을 활용하는 등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겠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이나 협업,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도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조작하고 움직여보는 활동을 하면서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